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평생 함께 일군 집과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2022년 6월 충남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한 지 무려 61년이 된 부부에게 말이죠. 밤 10시 60대 여성 순자 씨가 식탁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펼쳐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순자 씨는 이웃 영희 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보상금을 전부 큰아들한테 줬다는 거였죠. 사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순자 씨네 땅이 공공사업으로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얼마였냐고요? 무려 2억 9,983만 2,460원. 거의 3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철수 씨가 말했죠. 여보, 보상금 나왔어. 3억 가까이 돼.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어머, 그럼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네. 하지만 이 돈은 순자 씨의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웃 영애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거 알아? 형님이 보상금 전부 큰아들한테 줬다던데?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상금 2억 9,900만 원 전액 장남에게 증여. 그리고 제2부동산 그러니까 농지까지 전부 장남에게 증여. 계산해보니 전체 재산의 77%에서 90% 정도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내인 순자 씨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자 씨가 남편 앞에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우리 집까지 아들 이름으로 바꿨어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들이 나중에 받을 거 미리 준 거지. 미리.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명의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1년. 6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순간 61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배우자 몰래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증여한 것,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이 부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먼저 1961년 이 부부는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 일이죠.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부부는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키웠죠. 그러다 2022년 초 큰일이 생깁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거의 3억 원이요. 그런데 2022년 초 남편 철수 씨는 이 보상금 전액을 장남에게 증여합니다. 아내 몰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봄 철수 씨는 농지와 주택까지 장남에게 증여합니다. 역시 아내 몰래요. 2022년 6월 순자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별거를 시작하죠. 2022년 8월 11일 순자 씨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만 빼고요. 마을 슈퍼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철수 씨가 아들 자랑 엄청 했어요. 우리 아들 효자야 하면서. 근데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전체 재산의 77%에서 90%를 증여했어요.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이건 단순히 좀 많이 줬네 수준이 아닙니다. 생활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상의가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증여했습니다. 보상금 주고 또 농지 주고 또 집 주고. 셋째, 결과입니다.
아내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노후 대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증여 전에는 부부 공동 재산이 100%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증여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 10%에서 23% 정도. 장남 명의로 넘어간 재산 77%에서 90%. 그럼 아내 순자 씨 몫은 0%입니다. 제로.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이 하루아침에 0이 된 겁니다.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둘만 앉아 있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철수 씨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요? 우리가 아들한테 빌부터 살라고요? 철수 씨가 짜증을 냅니다. 빌붙긴 뭘 빌부터? 가족끼리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어요. 내 이름 하나 없는 게 문제가 없어요.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1년.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들에 나가 일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 뭐였을까?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논에 나가 모를 심던 날들. 더운 여름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들. 이제 와서 4명이라니. 나는 뭐였던 거지? 여기서 잠깐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4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그 재산을 만드는데 아내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건 함께 만든 재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키웠다면 그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겁니다.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어느 날 밤 순자 씨가 짐을 쌌습니다. 철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당신이 만든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61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지만 당신 눈에 나는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2022년 6월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22년 8월 11일 순자 씨는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죠.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겁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법이 뭐라고 하는지 쉽게 알아볼까요? 법률 용어가 좀 나올 텐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민법 제840조에 이혼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부정한 행위. 쉽게 말해 바람 피운 경우죠. 두 번째, 악의의 유기. 배우자를 버리고 간 경우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번째, 자기 직계존속, 그러니까 시부모나 친정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순자 씨가 주장한 게 바로 이 여섯 번째예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결혼을 집을 함께 짓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공동 건축가예요. 그리고 재산은 함께 쌓은 벽돌이고요. 그런데 한쪽이 상대방 허락도 없이 벽돌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지겠죠.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적 공동체가 무너졌다고요.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부부가 함께 경제 생활을 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게 5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함께 만든 재산인가? 이 부부는 6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농사짓고 함께 절약하고 함께 재산을 모았어요.
명의가 남편 이름이어도 이건 분명히 함께 만든 재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생활 기반인가? 증여한 게 뭐였죠? 집, 농지, 보상금. 이게 전부예요. 노후를 살아갈 기반 자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사치품이나 여윳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었어요. 세 번째, 상의했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61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처분한 겁니다. 네 번째, 규모가 큰가? 전체 재산의 77%에서 90%입니다. 거의 전부죠. 10%나 20% 정도를 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을 준 겁니다. 다섯 번째, 회복 가능한가?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1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 재판에서는 순자 씨가 졌습니다. 1심, 그러니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어요. 그래서 순자 씨가 항소했죠. 2심, 대전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또 진 겁니다. 왜 졌을까요? 원심, 그러니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증여한 건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내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은 맞는데 이혼할 만큼 나쁜 짓은 아니다라는 거였죠. 원심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증여한 건 부적절하지만 부부 사이의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건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죠. 드디어 대법원 차례입니다. 2025년 9월 4일 대법원 제2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건 경제적 공동체의 붕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핵심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대규모로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이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형해화됐다. 형해화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진 거죠. 대법원은 계속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깨졌다고 볼 수 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파기라는 건 원래 판결을 깨트린다는 뜻이고요. 환송이라는 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1심과 2심 판결은 잘못됐어. 다시 재판해라는 거죠.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재산 처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쓰거나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가 주된 이혼 사유였어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둘째, 경제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합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건 결혼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셋째, 명의보다 실질을 봤습니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걸 함께 만들었다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넷째, 배우자의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특히 핵심 생활 기반과 관련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볼까요?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혼자 만든 재산이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이어야 해요. 둘째, 핵심 생활 기반이어야 합니다. 여윳돈이나 사치품이 아니라 주거나 생계의 필수적인 재산이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팔았다든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처분했다든지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해요. 넷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반대했는데도 강행했거나 아예 상의조차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규모여야 합니다.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 이 사건처럼 70%에서 90% 정도가 처분돼야 합니다. 여섯째, 일방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 없이 혼자 결정하고 실행했어야 합니다. 일곱째, 경제적 기반이 형해화돼야 합니다. 그 결과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사실상 무너져야 합니다. 여덟째,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깨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 볼까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가? 네, 61년간 함께 모았습니다. 핵심 생활 기반인가? 네, 집과 농지, 보상금 전부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했나? 네, 아내는 전혀 몰랐습니다. 대규모인가? 네, 전체 재산의 77%에서 90%입니다. 일방적인가? 네, 완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형해화됐나? 네, 아내에게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신뢰 회복이 불가능한가? 네, 61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생활 기반을 일방적으로 비우면 사랑도 법도 떠난다. 결혼은 감정의 결합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죠. 이 경제적 공동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건 결혼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철수 씨 입장이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셨겠죠. 만약 여러분이 순자 씨 입장이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고 살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법의 판단을 구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61년을 함께 살았어도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함께 만들었다면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부부가 함께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배우자 몰래 하면 안 됩니다. 넷째, 경제적 안정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거나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대화를 시도하세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둘째, 대화가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가정상담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 이 사건처럼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분할 청구권을 기억하세요. 이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 계획을 세우세요.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자녀에게 언제 얼마나 물려줄 건지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하세요. 중요한 재산 처분은 반드시 함께 결정하세요. 특히 집이나 땅처럼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공유하세요. 통장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쌓으세요. 61년을 함께 살아도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이건 단순히 이혼을 쉽게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순자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이 사건을 환송했으니 이제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겠죠. 경제적 공동체의 붕괴, 신뢰의 파괴, 혼인 계속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기회를 얻은 거죠. 사실 철수 씨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다면 아내와 상의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도 있고 아들에게 미리 좀 물려주면 어떨까? 대신 우리 노후 자금은 이만큼 남겨두고 이렇게 말이죠. 그랬다면 순자 씨도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부모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전부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준 게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철수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려다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 가족 관계까지 망가졌죠. 소통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을 받은 장남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아버지가 준 재산이지만 그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요. 효자라면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이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재산은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부모님의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부부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흔히 가족끼리 무슨 따지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한다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통해야 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배려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집에 가셔서 배우자와 재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생각은 어때? 이 한마디가 61년 결혼 생활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해 주세요. 재산은 나중에 받아도 되니 부모님이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